안녕하세요. 조성재입니다. 오늘 제가 담당하고 진행할 이야기는 2022년도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출제 경향과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첫 시간, 또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학과의 전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대비반의 첫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류관리사라고 하는 시험이 기본적으로 5개 강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제가 담당한 안내해드릴 과목은 물류관리론이라는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분야에 있어서 1교시 교과목이고 5개 강좌의 내용들을 조금씩 포괄적으로 다루고 또 주제를 삼고 있는 과목이 바로 물류관리론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전체적으로 득점 포인트를 조금 많이 내주어야 하는 관리사 자격시험 중에서도 핵심 분야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범위가 조금 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항상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위주의 시험 접근 방법과 또 이론적 접근 방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물류관리론 이 분야는 조금 이론적 접근이 조금 필요하고 개념 접근이 끝난 이후에 문제풀이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과목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미리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담당한 물류관리론이라는 강좌의 출제 경향과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강의의 흐름은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물류관리사 시험의 이해뿐만 아니라 올해 진행되고 있는 자격시험의 일정 그리고 오늘 준비된 자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출제 경향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히 여길 거라 생각되어지는 출제 경향 분석을 조금 더 각 분야별로 다루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번째 항목에 있는 물류관리론 분야의 출제 경향 분석 파트에 총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보실 때 특히 1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을 조금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째 항목인 물류관리론 분야의 출제 경향 분석을 13개 챕터별로 핵심적인 내용들의 위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사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우리 학과의 특성상 우리가 유통물류이기 때문에 또 유통 분야도 있고 물류 분야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고 또 이론과 실무를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제시하는 분야가 바로 물류관리사다라는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물류관리사에 대한 자격증들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경제 활동이라든지 국제물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관리사 자격에 대한 필요성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류관리사라는 분야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야들을 살펴보면 운송 및 유통 관련 분야들은 당연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소, 중견기업,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물류 관련 부서에서 최근에는 중소, 중견기업의 물류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또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또 전문 기관들에서도 물류관리사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별도의 측정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물류관리사를 통해서 단순하게 필드 현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자상거래가 부각되며 있어서 물류관리사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7월 17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이 원칙입니다. 객관식 오지 선택형 문제이고요. 간혹 기입형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객관식 오지 선택형 문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과목은 5개 강좌로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첫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진행되는 특강에서 아마 오늘을 제외하고도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과목들을 한 과목씩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해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상 합격 점수는 각 과목이 100점 만점 기준에 매 과목 40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락 점수가 40점으로 책정되어져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류관리론 파트는 전체 100점 만점 중에 제가 제시해 드리는 점수는 75점 이상을 맞으셔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범위가 많고 내용량이 많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해두시면 충분히 75점 정도는 획득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른 과목의 평균치의 60점 이상이기 때문에 물류관리론에서는 한 75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아마 적절한 진행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응시 합격률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약 한 43.92% 정도가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짧게는 한 3개월, 조금 더 하면 6, 7개월 이상의 어떤 시간을 투입을 하면 충분히 합격 여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평균적으로 보면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응시율뿐만 아니라 합격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제 범위입니다. 물류관리론이라고 하는 출제 범위는 전체적으로 주요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의 어떤 물류관리 일반이라든지 물류정보조직, 국내 및 글로벌 물류 동향 이런 부분들이 좀 주요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물류관리 일반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전체적으로 물류 총론이라는 분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물류관리론 파트는 1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저는 강의를 드립니다. 물류 총론부터 SCM 및 기타 분야까지 전체 13개 정도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물류 총론, 그리고 물류 합리화 분야가 전체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서 전체 우리가 물류관리론에서 다루어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물류관리론에서 다루어지는 어떤 경향 분석, 즉 시험의 출제 경향 분석들을 각 분야별로 다루게 될 텐데 그 다루는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면 학습 전략을 조금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 13과목 파트 중에서도 일부 부분들은 조금 기회가 되면 충분히 많은 비중 시간과 노력을 경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학과에서 학습하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한 점도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물류관리론의 기본적 핵심, 출제 경향의 핵심은 문제의 경향의 폭이 그렇게 깊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넓은 개념,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응시하고 있는 사람이 기초적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폭이 조금 넓은 개념으로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응용 문제가 조금 출제되고 있어서 각 파트에서 한두 문제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도 다른 과목에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깊이 있는 문제의 접근보다는 폭이 넓고 그리고 기본적 개념이 얼마나 확실히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는데 우리가 출제 경향의 핵심이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진행을 가고요. 대부분 시험 준비 방안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대부분 물류관리론의 어떤 출제 경향들을 살펴보면 물류관리론은 물류의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분야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개념을 위주로 해서 학습하여 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본적인 요인들이 어떠냐라는 것도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접근할 때는 기본 개념을 위주로 해서 학습해 두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보통 출제 학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 정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물류관리론 파트는 초급이 10문제, 중급이 16문제, 고급이 14문제 정도가 나오는 게 통상 현재 지금까지 나왔던 한 7, 8년도 정도의 시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면 초급 10, 중급 16, 고급 14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급과 중급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70점 이상은 충분히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서 이게 처음 물류관리론이라는 강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과목이 많고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학생들이 제 과거 경험들을 살펴보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급 문제와 중급 문제를 얼마나 내가 만점으로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물류관리론 분야의 시험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다루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물류관리론의 출제 경향 분석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는데요. 물류관리론은 기본적으로 13개 분야로 나눠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섹터가 13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의 공략은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씩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첫 단계인 물류 총론 분야를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 총론 분야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요제는요. 현재까지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개념들 그리고 제가 물류관리론 강의나 또 기타 시험 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대면에서 우리가 강의를 드리다 보면 핵심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물류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는 매년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물류라는 기본적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라는 의미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기본 개념 학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류정책 기본법의 기본인 물류에 대한 정의를 정의하고 있는데 보통 오지선다형에서 대부분 나오는 지금 현재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 놓고 표현하자 보면 이렇게 물류의 개념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물류 총론 분야에서 항상 빈도수가 높은 거는 물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특히 개념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는 학생분들에게 이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크게 3가지 정도의 물류 개념 전개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960년부터 70년까지는 물적 유통관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통상 운송, 보관, 재고 관리, 즉 기업이 기능별 물류 관리에 집중했다라는 게 대부분 집중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80년, 90년대에는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으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통합 물류 관리가 존재했다. 즉 하나의 개별, 운송, 보관, 재고 관리처럼 각각의 기능 요소들이 존재하기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적 관리로 접근하기 시작했던 통합 물류의 관리가 있었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하고요. 오늘날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공급사슬 관리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공급사슬 관리는
서플라이 체인이니까 전략적 차원의 공유와 협력입니다. 말 그대로 그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류의 기능 또 물류의 활동들을 어떤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공유와 협력하는 과정으로 연계되어지는 것을 공급 사슬 관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물류 개념의 전개의 흐름은 시대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분류하실 수 있어야 문제풀이를 들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는 최근 2000년 이후에 공급사슬 관리가 핵심 포인트가 되면서 물류관리론에서 SCM에 관한 논의들이나 질문들이 많이 한두 문제가 더 추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시험 준비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물류관리 목표와 원칙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물류관리론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물류관리의 목표와 원칙은 거의 빈도수가 최근 10년치 빈도수 중에 5회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좀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물류관리의 목표와 원칙을 저는 지금 4가지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가 기본적으로 물류의 핵심인 제품의 시간적, 공간적 격차, 현재를 극복하는 활동이다. 적은 비용으로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비용 절감, 그래서 물류 합리화, 새로운 이익, 그래서 물류라는 것은 제3의 이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제3의 이익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3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새로운 이익의 창출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원가 절감하고 서비스의 동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서비스라는 분야는 비용과 항상 부딪히는 분야인데 이 서비스를 올리면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물류관리의 기본적 목표고 원칙입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의 물류관리 목표 원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4가지의 형태들 중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정답을 찾으시는 방법, 반드시 물류관리의 목표와 원칙 분야도 확인해 두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총론 분야에서는요, 관리의 원칙이라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관리의 원칙은 용도수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집중 지원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 적시성, 경제성, 신뢰성, 간편성, 권한, 보호, 추진 지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물류관리 중에 적시성, 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JIT, Just in Time이라는 법을 많이들 배우실 텐데 물류관리의 기본적인 행도가 적시성과 경제성이라는 분야들이 최근에 출제 경향에서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물류관리의 기본적 원칙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시성, 경제성 여기 측면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물류의 행태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신뢰성의 원칙도 조금 추가되고 가미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원칙론에서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물류라는 것은 제3의 이익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제3의 이익원이라는 것은 제1이 생산관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2번째 기업의 이익원이 마케팅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이익원이 오늘날 이 물류 관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익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제3의 이익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관리론이라는 국내 체계의 여러 가지 중에는 사용되는 부분과 또 이 제3의 이익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책이 있고 또 쓰지 않는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시험 출제의 경향들을 보면 제3의 이익원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첫 번째 이익원과 두 번째 이익원, 세 번째 이익원의 흐름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물류의 중요성의 가장 핵심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객 만족 이렇게 저는 보통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리드 타임이라는 개념들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비용은 원가 절감이라든지 물류비라는 관점,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은 고객의 니즈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문장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류의 기본적 기능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소, 시간, 수량, 품질, 가격 또는 물류의 인적 기능이라는 부분도 같이 맹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물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능을 이해하는 어떤 문항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마 일곱 번째 보여지는 물류의 기능별 기능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물류라는 학습을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보고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물류의 기능별 기능은요, 과거에는 전체적인 한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물류관리사 시험을 볼 때만 하더라도 물류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각각의 파트별 문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운송, 수배송이나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유통 가공 활동 각각을 세밀화해서 문항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류의 어떤 기능별 기능들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까지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개념 정립을 좀 갖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물류의 기능별 기능 중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강좌에서 많이 학습을 해오셨겠지만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물류관리론에서도 차후에 학습하실 화물 운송론도 같이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연계처럼 운송에 대한 기능 부분들이 최근에 또 시험 출제 문제를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수배송으로 나누어서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송과 배송이 조금 다르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수송의 개념과 배송의 개념을 분류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난해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단어의 어떤 의미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니까 운송이라는 개념들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두시면 아마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가 물류의 영역별 분류를 조금 이해하고 기능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바로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물류의 영역별 특성 비교 출제들이 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류라는 것이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일정의 물적 흐름, 즉 어떤 재화의 흐름을 관리하는 게 물류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물류라는 부분을 구분적으로 영역별 분류를 해보면 조달 물류, 사내 물류, 판매 물류, 다시 소비자로부터 돌아오는 반품, 회수, 폐기 과정까지의 물류를 전체 영역별 분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영역별 분류에 대한 문제들이 한 문, 두 문제씩은 꼭 나고 있어요. 특히 조달 물류에서 최근에는 판매 물류에서 최근에는 반품과 회수 물류로 문항의 질문수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전자상거래가 등장을 하면서 물류의 영역별 기능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때는 판매 물류에 집중하던 문제들이 최근에 반품과 회수 물류에 대한 문항이 조금 더 늘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반품, 회수까지 학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문제를 들고요. 최근에 물류관리사의 다른 여러 특강들을 살펴보면 영역별 비교 출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판매 물류와 회수 물류의 차이,
또는 판매 물류와 반품 물류의 차이를 묻는 문항들이 많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또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저희들 그 시험 분석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각각의 영역별 분류의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고 또 좀 더 시간이 된다면 같은 영역별 안에서의 어떤 특성을 서로 상호 간에 비교해 보는 그런 학습 방법도 좋은 시험 대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문항수는 두 문항 정도가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두 문항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75점을 가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역별 분류와 기능 특성 분야를 좀 잘 학습해 두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총론 분야에서 9번째입니다. 물류 전략과 계획이라는 문제 파트입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물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물류 계획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그 계획은 전략과 전술, 운영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전략, 전술, 운영적 계획이라는 단어를 좀 남기하라고 보통 얘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직 객관식 정답이기 때문에 물류 전략 계획 나오면 전략, 전술, 운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항목은 다 정답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기별로 말하면 장기, 중기, 단기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장기, 중기, 단기 쪽보다 전략, 전술, 운영 계획이 구분되고 있다라는 점 부분에서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물류 계획의 핵심 방향은 고객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를 얼마나 극대화 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물류 계획의 기본 방향이다라고 하는 점 꼭 또 같이 기억해 두시면 한두 문항 정도는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과거의 물류 계획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재고 관리라는 분야, 그래서 물류 관리의 핵심이 재고다라고 할 정도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 환경이 맞이하면서 최근에 이 재고에 관한 문제가 좀 인식이 바뀌고 있어서 문항 출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시기적 상황도 좀 고려가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류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고객 서비스의 극대화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학습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물류 전략과 계획 파트도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는 경향이 될 거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물류 청년 분야의 10번째는요. 최근 물류 경향을 확인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납니다. 저한테 시사적인 문제를 내보라고 한다면 전 이로지스틱스 하고요. SCM, 그다음에 통합 물류 관리라는 세 가지 정도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화되어져 있고요. 가장 넓게 지금 확산되어져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또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류 관리가 깊이 문제를 갖기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통상의 흐름이기 때문에 최근에 물류 경영의 핵심을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로지스틱스, SCM, 통합 물류 관리. 로지스틱스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CM은 공급사슬 관리라 해서 GVC 개념과 나중에 연결이 될 겁니다. 글로벌 가치사슬 문제, 글로벌 공급사슬 문제 여기까지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CM이라는 용어, 공급사슬 관리라는 용어와 의미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것도 시사상식 문제를 접근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통합 물류관리라는 개념은 앞에서도 저희가 시대적으로 80년, 90년, 즉 2000년 이전에 이미 로지스틱스라는 개념이 통합 물류관리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통합 물류관리를 하게 되는 가장 목표가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물류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아마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통합 물류, 각각의 기능별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것을 하나의 유기관 일관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물류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 향상이라고 하는 대전치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ERP, BPR, QR, ECR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하나씩 터져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정보 기술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정보 기술 분야에서 용어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진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수업을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직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ERP, BPR, QR, ECR은 아마 현실 실무 업무계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니까 아마 충분히 접근하시고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총론의 물류보안제도 문제입니다. 최근 3년 연속 계속 문제가 출제된 분야입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미국 9.11 테러 이후에 물류보안제도가 강화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 제조업체부터 최종 목적지가 물적 재화의 흐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물류보안제도가 현행 사용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는 총 5개입니다. ISPS부터 시작해서요. 세계 관세하기위의 세이프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까지가 보통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아니면 눈으로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국제항만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은 2007년도 이전에 선적항부터 양육항까지의 관계에서만 사용되던 규칙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테러 문제가 생기면서 항만보안법, 화물 운송 안전조치, 물류보안 경영 시스템 인증제도,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표준 틀들이 빠르게 제정이 되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거의 연속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제가 선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항만보안법은 수출 지역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적용되는 법입니다.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 구간이 어디쯤 있는지를 제가 그냥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게 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류 보안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대테러 민간협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CTPAT 하나 하고요. CSI, 이걸 갖고 CIS를 하는데 CSI라고 하는 컨테이너 보안협정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룰이라고 해서 선적 24시간 전에 적화 목록을 제출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의 형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3년, 4년 동안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이 보안 문제인데 보안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많이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 현장에서도 이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계속 나중에 여러분들이 AEO 같은 제도들도 활용하시는데 그런 제도와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분야가 바로 보안 제도다. 그래서 챕터의 내용이 조금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보안 인증 제도가 있는데 ISO 280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AEO가 있습니다. AEO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으셨고 공인경제운영이라 해서 물류 보안 시스템을 대행해주는 전문 기관이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AEO라는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인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2가지 용어 잘 기억해 두시는 것도 보안 문제 보통 제가 출제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항수도 한두 문항씩 자꾸 변동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야가 있다라는 분야이니까 기억해 두시면서 학습을 좀 참여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2번째, 앞으로 가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2번째 간단하게 하면서 가겠습니다. 물류 합리화 분야입니다. 전체 물류관리론에서 시험의 13개 파트 중에 1번 파트와 2번 파트가 전체 비중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가장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소규모 번호, 소번호를 달아놓은 부분들은 거의 출제가 됐거나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높았던 분야들이고요.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분야입니다.
첫 번째, 물류 합리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합리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합리화에서 합리화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표준화, 모듈화,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강의하는데요. 물류 합리화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즉, 물류 합리화라는 것은 원료 조달부터 최종 소비자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으로 물류의 흐름을 조직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가는 과정을 물류 합리화라고 표현합니다. 표준화 개념,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화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닛로드 시스템. 아마 많이들 학습하시고 배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쉽게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표준화는 규격을 만드는 겁니다. 구조를 통일화시키고요. 그래서 기기, 용기, 설비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팔레트, 컨테이너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이렇게 기기, 용기 하는 것들을 표준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유닛로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ULS 개념들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류 표준화 목표도 되게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왜 표준화를 하느냐? 그것은 저는 딱 핵심적인 얘기만 드리자면 물류의 일관성과 경제성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류 표준화의 핵심은 일관성과 경제성이다라고 하는데 타켓트가 있다라는 점, 제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일관성과 경제성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표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표준화도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표준, 그러니까 기기 설비 같은 경우의 표준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반응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듈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시설의 치수와 사양을 만드는 거죠. 얼마만큼을 쓸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뭐 T11 팔레트 이렇게 많이들 배우시고 팔레트를 나타내는 기준들을 갖고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 게 대부분 이 물류 모듈화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분할 계열 치수라는 개념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분할 계열 치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11이라고 하는 팔레트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분할해서 박스를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분할 계열 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T11이라고 하는 1100, 1100 곱하기에 팔레트 위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분할시켜서 거기에 적합한 박스로 적재해 가는 것. 그래서 아마 팔레트 적재 방식이라는 것을 보통 강의하고 또 설명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팔레트에 적재되는 그 계열 치수를 단위화시킨 겁니다. 그거를 분할 계열 치수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주 단면하게 제가 얘기하자면 보통 net unit load size라 해서 1100 곱하기 1100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분할하여서 박스를 적재하는 단위를 보통 분할 계열 치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운반 용기 크기도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고 표준화 크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분할 계열 치수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닛로드 시스템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단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닛로드 시스템의 핵심이 하역의 하역과 운반 혁신 운동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은 유닛로드는 뭐하고 같이 공부하시느냐면 운송 합리화와 같이 연결된다는 것도 유닛로드에서 찾아보실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는 유닛로드 시스템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사라지고요. 최근의 문제는 파레트 풀 시스템 문제가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문제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파레트 풀 시스템 문제들이 유닛로드 시스템 문제보다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파레트 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하게 표준화된 파레트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화주들이나 물류업체들이 파레트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파레트 풀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파레트를 같이 쓰는 거죠. 공동으로. 그러면 비용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호환성이 좋아지게 되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작년도 시험 문제 포인트였는데 회수 때 좋습니다. 파레트 풀 시스템을 쓰게 되면 보통 파레트가 과거에는 이 제도를 쓰지 않을 때는
원사이드로 운송을 갔다가 다시 회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즉, 회수에, 팔레트를 회수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팔레트 풀 시스템이라는 분야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험 문제, 최근에 저는 유니노드 시스템보다 최근에 경향이 팔레트 풀 시스템으로 시험 문제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물류 공동화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굳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내용만, 키워드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공동화의 기대 효과와 위험 요인도 많이 나오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특히 공동화 중에서 수배송 공동화를 많이 쓰죠. 수송과 배송의 공동화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차량을 같이 쓰는 거죠. 화물 자동차를 같이 쓰면서 차후에 화물 운송론 같은 데서 수배송 공동화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화물 운송론에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들어주시면 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물류 공동화하면 공동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배송 공동화까지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보통 우리가 물류 합리화 분야에서 현재 출제되고 있는 주요 핵심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류 마케팅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기업에게 있어서는 제2의 이익원이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케팅이라는 기능과 물류라는 활동을 결합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업들이 물류 마케팅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물류관리론에서는 마케팅의 기본 기초 개념은 다루어야겠지만 대부분 시험 출제는 크게 나눠보면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PLC입니다. 즉 제품 수명 주기와 마케팅 관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제품 수명 주기에 관한 문제가 과거 10년치에 보면 거의 경년별로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는 아마 충분히 학습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핵심은 새로운 제품 개발은 성장기입니다. 저 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 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는 게 성장기고, 그러면 이 성장기를 들어서기 위해서부터는 재고 관리 분야와 물량의 적기 납입이라는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류와의 관계성들을 많이 찾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서 각각의 수명 주기의 단계별 요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류 마케팅을 학습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사실 교육 목표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대부분 물류를 전공하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예측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일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물류의 오늘날 핵심이 재고에서 예측으로 이미 완전히 너무 이전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예측 기능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물류 마케팅 분야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기능성들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들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측은 크게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 제가 지금 여기서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여러 개의 학습 내용들을 그냥 감귤 압축하듯이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 기법 하면 델파이, 전문가 의견, 시장조사법 이런 방법론들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델파이가 대부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정량적 기법에 관한 시험 문제들도 종종 나옵니다. 특히 인과관계를 묻는 12월 분석법이라든지요. 또 인과행 예측법 중에서도 투입 산출 모형, 선도 지표 모형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 질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통상 우리가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평할법이라는 문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단기간 예측 기법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법이라고 많이들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그걸 갖고 강의들도 많이 합니다. 저도 강의 시간에 지수평할법들은 같이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지수평할법들은
실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년치 또는 4년치의 판매액과 그리고 현재 지금 기대치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시장, 다음 달 미래시장의 단기 예측 수치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문제를 간혹 내는데요. 이 문항은 통상적으로 보면 공식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없고요. 여기서 지수평할법에서 가장 핵심은 평행지수입니다. 평행지수 값을 주는데 평활지수 값을 주는데 그 평활지수 값은 이미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알파 값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알파 값들을 대부분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풀이반에서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한두 문제만 풀어보시면 충분히 지수평활법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문제가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년마다 보통 통상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10년치 정도 시험 문제를 보면 3년 주기로 한 번씩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뭐 그렇게 지금은 이것 이외에도 뭐 투입 산출이나 선도 지표나 계량형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제가 여기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유통 경로의 효용과 기능에 관한 문제를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짓습니다. 제가 효용과 기능이라고 나타냈는데요. 효용은 시간, 장소, 소유, 형태 이겁니다. 딱 구분을 하면요. 그러니까 효용이다라고 하면 유통 경로의 유통 분야는 유통 분야 선생님들께서 다 더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유통 경로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을 물류 마케팅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딱 나타나는데 시간, 장소, 소유, 형태의 효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기능이라 그럼 유통 경로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교환 과정의 촉진, 제품 구색의 불일치와나 소비자와 제조업자의 연결, 고객 서비스, 정보 제공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 유통 경로의 효용과 기능 파트는 효용과 기능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워서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작년도 문제인데요. 작년도에 수직적 유통 경로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직적 유통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앙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직적 유통경로사의 구성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수직적 유통경로라는 단어가 좀 적어하지만 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프랜차이즈 하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와 장단점을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유통 경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로를 도입하는 이유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들이 작년에 출제가 한번 되었더라고요. 이 수직적 유통 경로라는 단어로. 근데 수직적 유통 경로를 쉽게 저는 프랜차이즈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프랜차이즈의 도입 이유와 장단점을 물류관리론 책에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성 없이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출제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서 학습해 두시면 여러분들 나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물류 고객 서비스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길긴 하는데 물류 고객 서비스 분야는 첫 번째 물류 서비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성 나옵니다. 근데 이건 서비스와 물류의 결합이죠. 서비스는 무형의 재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해 두셨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소멸된다는 개념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류라는 활동도 결국은 서비스의 행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주문 접수부터 오류의 시정까지 처리, 배송, 전표 작성, 오류 시정 등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물류 서비스의 행위라고 본다라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물류 서비스의 영역을 어디까지 두느냐라는 거 나타나시고요. 고객 서비스의 요소를 서비스 요소에서 많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별도로 서비스도 과제에서 많이 수업을 하시는데 보통 거래 전, 거래 시, 거래 후 요소를 물류 환경에 맞게끔 응용하는 시험 문제들이
간혹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학습해 두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 물류 고객 서비스를 저는 뭐 서비스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물류 고객 서비스의 표준이라는 게 그럼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주문 주기 시간, 재고 가용률, 주문 크기의 제약, 주문의 편리성, 배송 빈도 및 신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물류 고객 서비스를 설정하는데 표준을 설정하는데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류 고객 서비스의 표준 설정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고려되어지는 것은 이란 문항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문 주기 시간, 재고 가용부터 배송 빈도 및 신뢰 방법까지 같이 암기해 두셔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품질 측정은 아마 서비스론에서도 많이들 다루시는 서브컬 모델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문항수가 좀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항상 다루는 분야니까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 공감성, 대응성이라는 측정 요인을 인해 고객 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을 보는 게 서브컬의 기본적 모델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데 나타나는 흐름들을 조금 같이 이해해 보시는 것도 물류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류 관리론에서 최근에 들 시험 문제들은요, 통상 물류 서비스를 다루는 품질 시스템의 유형들에 대한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면서 IT 기반의 어떤 서비스 품질 시스템들이 이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의 개념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 용어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BPR, 업무혁신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 아마 기업에서나 또는 그 현장 근무를 하시다 보면 업무의 프로세스, 즉 업무 절차를 혁신하는 과정들, 또 재개선하는 과정들을 BPR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대량 고객화라는 개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량 고객화라는 것은 대량으로 생산하면서도 고객 맞춤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뭐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위당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개념들을 갖고 설명했는데 과거에는 대량 생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고객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시대였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대량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고객별 맞춤형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환경, 그걸 우리가 대량 고객화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고객화 개념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고요. MRP는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MRP2가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원자재 조달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원자재 조달뿐만 아니라 재무와 마케팅을 합치는 그런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자재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적정하게 팔아야 기업의 이윤이 남기 때문에 제조 계획부터 재무 마케팅에 이르는 MRP2까지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의 동향들에 대해서 학습해 두실 일 있고 ERP, 칼스 좀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칼스, 광속 상거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TOC는 넘어가고 JIT와 린 경영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JIT 뭐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요. 린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TQM이라는 거요.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는 용어. 또 하나 식스시그마,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는 그룹에서도 사용했다라 해서 많이들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걸 줬는데 저는 그냥 식스시그마의 핵심은
100만 개 생산해서 오차가 3, 4개 정도 나는 것을 우리가 식스시그마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하다 하는 게 더 출제 경향을 보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물류관리론 서비스 품질 시스템에서 시험 문제의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TOC를 설명합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물류관리론 시험 문제를 들여다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제약이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되게 개념적으로도 많이들 설명이 되고 있긴 하는데 시험 문제가 과거 ERP나 칼스나 JIT보다는 좀 뒤에 쳐져 있었던 것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제약이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가장 취약한 활동을 어떤 보존해서 효율성을 이렇게 제고시킴으로 인해서 기업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한 분야를 조금 더 관리해서 결과적으로 기업 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적용하는 이론이 바로 이 제약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OC의 개념하고요, TOC의 효과라는 거, 그 다음에 이 TOC를 왜 하는지라고 하는 개념들은 반드시 우리가 물류 서비스 품질 시스템에서 다루셔야 되는 분야다. 과거에 BPR, MRP, JIT, 식스시그마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처져 있던 문제가 이제 조금씩 부각되고 앞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학습하실 때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 놓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분야입니다. 아직 절반이 아직 안 됐는데요. 물류 회계 분야입니다. 5번째가 물류 회계 분야로 저는 분류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영업 현장에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물류 표준 회계가 없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물류 회계를 사용하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관리 회계 과정에서는 물류 회계라는 분야가 잘 반영이 잘 안 돼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거나 아주 비중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보통 이제 물류비에 대한 정의 개념이 나오고요. 보통 여러분들 물류비 정의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물류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고요. 거기에 반품, 회수, 폐기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핵심이고요. 용어 중에 물류 빙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물류 빙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 이 물류 빙산이라는 얘기는 통상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에 근무해 보시면 기업에서 발생하는 물류비가 회계 장부상에서는 되게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판매 및 일반 관리비, 판관비에 대부분 다 물류비가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과목, 비목, 세목으로 해서 물류비를 물류회계에 맞춰보면 물류비 실제로 기업에서 소비됐던 물류비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게 물류 빙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류 빙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류 회계를 표준화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잘 그게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자료에서요.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는 우리가 학습을 해둬야 되는 과정이니까 용어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류비 관리를 하는 목적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효율적인 물류를 개선을 할 뿐만 아니라 물류의 예산 편성 및 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이렇게 물류 회계 분야에서 학습을 해 두시면 아마 조금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빼놓지 않고 모든 점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비 분류 체계인데요. 사실 이렇게 좀 비대면 상황에서 이 과목을 영역별, 기능별, 지급 형태별, 세목별, 관리 항목별, 조업도별로 다 설명드리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제가 강의자를 준비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역별로 말하면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조달, 사내, 판매
역물류를 리버스 물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영역이 따로 있고요. 기능별에 따라서 또 지급에 따라서 세목에 따라서 관리 항목에 따라서 조업더별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구분은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역별과 기능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물류 채산성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보통 비용 트레이드 오프 분석 방법이나 총 비용 접근 방법이라는 분야들도 조금 다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야가 더 높고 낮으냐라기보단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느냐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물류 비용 분야에서 더 많이 분류할 수 있지만 저는 만약에 물류 회계 분야에서 시험 준비를 한다면 저는 최소한 이 정도 7가지 항목 정도는 학습을 해둬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접근하기가 좀 가능성이 있고 좀 편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입니다. 물류 정보 분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물류 정보는 아마 정보화 시장이라서 다양성들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흐름들을 가지고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보면 물류 정보 시스템을 잘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류 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크게 5가지로는 꼭 공부해 두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주문 관리 시스템이에요. OMS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 시스템, 창고 관리 시스템, 또 운송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물류 정보 통제 시스템, 요 5가지는 꼭 용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운송관리 시스템에 관한 문제를 나오면 TMS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깊어지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작년도 문제나 그 전년도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과거에는 물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예를 들면 운송관리 시스템의 특징, 운송관리 시스템이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또 운송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나타나는 화주의 장단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조금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류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크게 5가지로 주문관리, 재고관리, 창고관리, 운송관리 형태로 구분되고 있고 용어로도 충분히 기억을 해두시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학우분들이나 들은 아마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들에 따라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시스템들이에요. 뭐 이렇게 거대하지 않고 때로는 PD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으로도 지금 단말기상으로 다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용어들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과정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물류 정보 분야를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류 정보 시스템의 도입 효과라는 이야기도 많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도입 효과라는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재고 관리라든지 고객의 요구를 증명한다, 유연성을 갖는다, 낭비를 제거한다, 가장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물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기능들을 내가 얼마만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충분히 도입 효과들은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반복적 학습이니까 그렇게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GPS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화물 대란이 있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글로벌 위치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GPS의 효과, 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운송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정도도 같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물류 정보화 기술의 흐름들도 살펴보면 좋고요.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항만 물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포트 MIS 같은 경우, 즉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지금은 아주 2단계, 버전 2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항만물류 시장에서 지금 뭐 화주나 선사들이 활용도가 나름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해 보고 있는데 그런 개념들이 결국은 전체 물류 정보화의 하나의 기술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가지 물류 정보화라는 측면에서의 용어 변화 중에 하나는 AI의 도입입니다. 지능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보화 기술 분야를 조금 학습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지능형 과제가 등장하면서 뭐 무인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런 물류 정보화 기술 중에 지능형 분야가 점차 하나의 시장으로 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도 나중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정보통신망이라는 용어에서는 통상 EDI 개념 많이 나왔고요. WAN이라는 개념과 기능들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EDI는 전자문서 교환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지금은 뭐 너무나도 이제 일상화되어져 있고 그 용어나 개념들이 다변화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EDI 개념, 또 WAN,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죠. Value Added Network라고 하는 개념들 기능들에 관한 문제도 물류정보통신망 수업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접근하시고 놓치지 말고 단 그렇지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오지 않을 거다. 뭐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보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제가 지금 각 챕터에서 뽑아드린 키워드를 중심으로는 반드시 학습을 해 두시는 것이 아마 물류관리론 시험을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7번째로요. 물류정보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바코드하고 RFID 분야가 또 따로 문제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바코드는 충분히 많이들 살펴보셨을 거고 아마 실생활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RFID는 아직 비용적인 측면, 즉 제작 비용이나 부착 비용들이 바코드보다는 훨씬 더 지금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RFID가 지금 현재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또 이미 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바코드 하면 바코드의 장단점, 그다음에 종류라는 개념들도 좀 시험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바코드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포스입니다. 포스에 대한 문제가 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관리 또는 판매 시점 정보 시스템의 개념이라든지 특징, 또 도입 효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에 대한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포스 시스템에 대해서도 너무 이거는 일상적이고 대중화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가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관리론이라는 그 시험 과목의 특성이 깊이보다는 이게 넓은 관점에서의 접근이고 대중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라는 개념들도 꼭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주파수 식별법이라고 하는 RFID라고 하는 개념이나 특징들도 살펴봐 주시면 아마 문제를 풀어 가시는 데는 통상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가 바코드와 RFID 분야에서 나오는데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꼭 그래도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8번째가 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8번째가 물류 조직 분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 분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사조직, 경영학 분야에서 인사조직에 해당하는 분야와 물류 분야를 연결하는 분야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나 또는 기타 인사조직 같은 경우에서 조직론을 학습하신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고 또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분야가 바로 이 물류 조직 분야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류 조직 분야는 저는 크게요. 다른 것보다도요. 뭐 예를 들면 물류 조직의 형태가 뭐 직능별이냐, 라인 스태프냐, 사업 부재냐, 그리드형이냐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많이들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제 경향 분석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적어놨고요. 재작년 문제가 과정 중에 지금 2019년도 문제죠. 2019년도의 문제가 순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류 조직의 순서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능형서부터 그리드형까지 순서의 조합도가 만든 것은 뭐 이런 형태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정도는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건 뭐 과거처럼 직능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라인 스태프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업 부제나 그리드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보다는 요즘은 도리어 2PL이나 3PL 같은 개념, 또 4PL까지 가는 이런 개념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두시는 것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출제 경향에 포함되어져 있고 또 많이 출제되어 또 활용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드리면 일반적 물류 조직하고요. 기능별, 특성별 물류 조직이 좀 나눠진다라고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학습해 보시다 보면 물류 조직 형태 가지고 큰 한 덩어리로 학습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가능하면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학습을 해라. 그러니까 일반적 물류 조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영 인사 조직에서 배우셨던 직능형, 라인 스태프형, 사업 조직, 그리드형으로 배우시고요. 기능별로 우리가 물류 조직을 만든다면 프로젝트형으로 할 것이냐,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냐, 매트릭스로 할 것이냐, 팀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로 조직 체계가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는 원칙이 바로 결국은 어느 것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구분해서 학습을 해두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물류 조직 형태 같은 경우 관리론 책을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쭉 길게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좀 잘라서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직의 형태를 A형과 B형으로 다시 구분을 해 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학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 조직에서 실제로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회사, 2PL이죠.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물류가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2PL, 3PL, 4PL까지 이렇게 확산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시장, 우리나라의 물류 환경은 3PL이 맞다, 4PL로 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현업은 2PL의 시장이다라고 하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물류 자회사의 시장이 2PL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념, 장점, 그리고 문제점들을 조금 학습해 두시는 게 물류 조직 분야에서 우리가 다루셔야 되는, 즉 공부를 해 두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문제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직론에서도 저는 도리어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자회사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3PL까지 확대해서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득점하시기에는 한 문제니까 대략 한 문제 정도 한 10년치 정도 보면 조직 분야가 대략 한 문제 정도, 많아야 두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조직 분야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아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포장 분야입니다. 포장 분야는 제가 분류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 문제는 출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 분야는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포장이 물류 활동에 포함된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만 포장에 대한 기본 개념은 물류의 시작이며 물류비 절감 수요단이다라는 얘기는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누차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포장이 잘 이루어져야 물류 활동을 유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업 포장, 상업 포장 개념들은 충분히 아마 학습을 해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소매로 구매하시는 포장들은 다 상업 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화물의 취급 표시라 해서 국제무역에서는 보통 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포장에도 일정한 표시와 방법론이 있습니다. 주표시, 부조표시, 위험표시, 뭐 여러 가지 표시들이 있는데 그 표시 방법. 그런데 저는 정말 조금 포장은 공부를 해둔다면 물류와 포장이라는 분류에서 포장 합리화의 원칙이라는 것을 조금 학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우리가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포장이 어쨌든 규격적인 측면에서나 재질인 측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화를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뭐 나타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대형화와 대량화, 집중화와 집약화, 규격화와 표준화 이런 체질들이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포장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포장 원칙론을 잘 이해하시고 또 학습해 두시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뭐 포장의 정의나 화물의 어떤 취급 표시, 공업 포장이 상업 포장 이런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분류와 포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런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동안 과거에서 보면 포장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뭐 깊이 있게 강의를 잘 하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주어진 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응시를 해두시면 아마 물류관리론의 흐름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10번째입니다. 보통 10번째가 이제 물류 아웃소싱이라는 개념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물류 아웃소싱은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분야가 보통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루었던 포장, 조직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그럴 정도로 물류 아웃소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높은 분야입니다. 이미 물류 아웃소싱에 대한 정의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아웃소싱이 나타나는 변화 요인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류해 드리는 게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분류해 드리는 1번, 2번, 3번 항목들은 과거에 최소 3번 이상 출제했던 개념들이니까 꼭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두시고 진행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3번 이상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류 아웃소싱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아웃소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그 다음에 분류 아웃소싱의 불안 요소와 주요 결정 요인 같은 경우들도 특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조금 학습을 하실 때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준비를 하거나 또 무역 관리론의 어떤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물류 아웃소싱이라는 것을 단순히 물류라는 기능을 전문 업체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아웃소싱이라고 대부분 우리가 수업도 하고 또 강의도 그렇게 들으시는데요. 보통 그것을 하기 위한 결정 요인들은 많이 다르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물류 아웃소싱을 하면서 나타나는 불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 요소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놓치지 마시고 대부분 물류관리론 책자들을 살펴보시면 불안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들을 꼭 한 번쯤은 스스로 학습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아마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이 보통 우리가 이제 3자 물류, 아웃소싱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분야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다루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에 제가 2자 물류 설명할 때도 이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3자 물류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 나타나시기 시작하고요. 뭐 효과는 아마 누구든 다들 조금씩은 아마 집중해서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글로벌 소싱 개념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해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글로벌 소싱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걸쳐서 자재와 제품 또 생산 능력들을 조달하는 행위를 우리가 글로벌 소싱이라고 하죠. 사실 코로나 있기 전에 GVC,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될 때만 해도 글로벌 소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해오다가 사실 작년도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소싱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이 좀 바뀌게 됐고요. 또 GVC, 즉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개념과 공급망 관리에 대한 지금 시각이 변화가 돼서 제가 알기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 관리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제3자 물류의 기본과 효과가 여전히 비중은 높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좀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물류 아웃소싱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또한 대표적인 것이 제3자 물류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물류 아웃소싱 중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제4자 물류가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자, 1자, 2자, 3자, 4자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논서부터 시작해서 아웃소싱까지 지금 쭉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4자 물류에 대한 기본 개념들. 이게 2,700원이야.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자 물류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4자 물류라는 것이 있는데 그 4자 물류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저는 4자 물류의 운영 모델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자 물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거래 파트너 유형, 시너지 플러스 유형, 솔루션 통합자 유형, 산업 혁신자 유형이 4자 물류의 형태를 조금씩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를 조금 더 학습을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우리가 물류 아웃소싱에서 4자 물류를 다루는, 운영을 다룰 수 있는 기본적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학습을 진행해 주시고 또 시험 준비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1번째입니다. SCM 이야기 많이 하죠. 요즘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CM 분야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필요성까지 학습을 해두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SCM 문제에 있어서만이라도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 빈도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동안의 추세를 보더라도 SCM 문제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최대 현재까지 나와 있던 한 3, 4년의 분석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애가 8문항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SCM이요. SCM, 환경 이런 분야들이 그동안 8문항까지 나왔는데 작년에 SCM에서만 3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CM에 대한 기본 개념, 특성들 잘 이해해 두시는 것도 학습하시는데 유의할 수 있다. 또 올해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SCM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 유형들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화를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어들 중심으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SCM을 다루는 데는 QR서부터 EOS까지 자동 발주 시스템까지 이거를 통상적으로 SCM을 시스템으로 추진해가는 일련의 어떤 추진 유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 QR, ECR, 크로스도킹 이런 거, CRP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SCM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관리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도 체크해서 준비를 해두시면 아마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도 그게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 과거에는 QR이나 ECR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고객에 대한 신속 대응이나 효율적 소비자 대응 부분이었었는데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원자재 조달, 관리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CRP 같은 지속적 제품 보충 시스템 같은 경우를 우리가 좀 다르거나 또는 VMI, 공급자 주도의 재고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과거에도 썼습니다. 대형 할인, 우리나라 대형 할인 매장 같은 시스템에서 많이들 사용하던 것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런 개념으로 확대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실 때 주요 키포인트를 잡으실 때 그렇게 전개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수업에, 시험 준비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어떤 요약본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연기 전략, 대량 고객화, 아까도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대량 고객화라는 용어도 개념들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SCM 또 나타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효과가 채찍 효과,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 사실상 정보가 왜곡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채찍 효과의 가장 기본 원인은 시차화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이 출발지와 도착지에서의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때로는 과장된 주문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리드 타임이 길어지거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채찍 효과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찍 효과와 해결 방안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고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또 원인은 뭐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 방안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학습해 두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나름 물류관리론의 SCM 분야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밖에도 SCM 도입 전략, 그 다음에 GVC 개념이 있죠. 글로벌 가치 사슬 개념은 우리가 SCM에서 GVC를 설명하지 않고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밸류 체인은 가치 사슬의 개념은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 개념부터 연계되어져서 그것을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류라는 활동에서 글로벌 가치 사슬과 SCM을 띄워놓고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개념도 잘 학습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국적 기업까지 연결이 되고 글로벌 기업 이런 형태들이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앞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이 GVC 상황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국경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순간 이 GVC가 때로는 원자재 조달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생산된 재화가 판매되는 시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들을 코로나 환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급망 관리를 다시 재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M과 글로벌 가치 사슬을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을 수 있다. SCM에서 재고 관리는 여러분들 재고 관리 차원에서도 많이 설명 들으시지만 안전 재고가 있고 주기 재고가 있다라는 거 용어적으로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 재고하면 정상적인 루틴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고 안전 재고란 물품이 공급되는데 어떤 위험도의 존재 여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 관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재고 관리가 결국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비용이 수반되어지는 거고요. 또 잘못된 주문으로 인해서 재고가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채찍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재고 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재고 관리가 아니라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물류 마케팅과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로서 종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재고 관리 분야도 우리가 학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구매 관리가 있고요. 집중 구매, 분산 구매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매 관리 분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SCM에 대한 분야가 벌써 제가 9가지로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물류 총론에서 제가 12가지로 나눈 부분만큼 SCM 분야가 학습할 범위도 많고 또 체크해 보셔야 되는 부분도 좀 많다라는 점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 녹색 물류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 출제 경향수 중에서는 영물류가 좀 나오고 있고요. 리버스 물류라고 하는 영물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폐기, 반품 이런 물류들이요. 필수 이런 물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역물류에 관한 이야기, 또 역물류의 대상 부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색물류는 이미 10년 전서부터 우리가 물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논의해 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에는 선박도 이미 이제 벙커 CU를 쓰지 않는 친환경 LNG 선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어서 사실 대형 선사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유도 다 녹색 물류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지만 항만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환경 친화적 항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 물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환경 친화적 물류 활동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친환경 녹색 물류를 하기 위한 원인은 뭐냐,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친환경 물류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점들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시는 것도 녹색 물류 분야에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가 주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 오는데요. 13번째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물류관리론을 13개의 주제로 지금 구분을 했고, 그 각 주제별에 맞춰서 꼭 학습해야 되는 항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 둔 겁니다. 이제 국내 글로벌 물류 현황 분야라고 있는데, 이 분야는 시사적인 문제에 거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항수는 보통 한 문항, 또 많으면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날에 얼마나 물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실무 현장에서든지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라든지 이런 물류 환경의 변화 추세들을 아마 충분히 느끼고 또 그런 반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지 저는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저는 도리어 물류 트렌드를 조금 학습해 두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콜드 체인이라는 개념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아마 용어로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 면역제,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이 주사도 결국은 이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적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강의를 할 때 콜드체인이라는 시스템들이 과거에는 식품에서만 존재하는 거로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선진국 시장에서는 의약품 시장까지도 10년 전에 이미 콜드체인 시장을 의약품에 연결해서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긴급 물자를 활용하는 데도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콜드체인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개념, 이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이 상용화되면서 무인이라든지 또는 로봇이 배송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로지스타운이라는 도심 첨단 물류단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 업종에 계시거나 아니면 또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요. 화물이 소형화가 되고 고부가가치 화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도심권은 점점 입지 자체가 면적으로나 지대비가 너무 비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 첨단 물류 단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하로 지금 내려가서 시스템화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입체형 복합 건축이라는 시스템을 써서 도심 자체를 물류단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통 우리가 도심 첨단 물류단지라고 하는 이 로지스타운이라는 걸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하고 있고요. 지금 2단계 사업을 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첨단 물류단지들을 만들어서 무인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물류단지를 무인화시켜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쓰고, 선진국들은 일부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 도심 첨단 물류단지라는 개념을 도심권 안에 작용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활용하고 있는 방안들이니까 하나의 물류 트렌드의 관점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개념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를 풀어내시는데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3개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물류 트렌드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담당한 과목이 물류관리론이라는 과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물류관리론이라는 과목을 수험서로 보시면 알겠지만 과목 수가 워낙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론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사적인 이슈 문제까지를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물류관리론의 책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10개, 어떤 분은 5개, 어떤 분은 여러 가지를 나누지만 기본적으로 문항수로 구분을 해보면 저는 한 13가지 정도의 챕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눠드린 그 13가지에서 각각 하부적으로 학습해 주셔야 되는 기본 포인트들 제가 소항목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소항목들을 반드시 학습을 좀 해 두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아마 75점 이상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가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드렸고요. 오랜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물류관리론에 대한 시험, 특강, 자격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